아무래도 뭐 일본에서는 자주 지진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 2011년도 후쿠시마에서 정말 대지진이 벌어져서 일본의 역사를 바꾸는, 일본의 어떤 뭐 정치 경제의 모든 것을 바꿔버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뭐 이런 대지진이 온다라는 이야기는 일본인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타츠키 료 작가의 내가 본 미래에서 그 대지진을 예언을 했는데 맞췄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2025년 7월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본 그 언론들을 보면은 올해 들어서 작년쯤부터 굉장히 지진에 대한 보도가 늘어나고 있고, 올해 들어서도 굉장히 지진에 대한 보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위기가 일본에서는 좀 전체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요거는 뭐 어떠한 예언 이런 거 저는 개인적으로 믿지는 않거든요. 좀 미신 같은 그런 부분들이라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본의 모든 전문가들이 지금 당장 지진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쌓여있던 지진 에너지가 지금 이제 폭발할 때가 됐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인들이 좀 그 불안감을 좀 느끼고, 그리고 전문가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데는 예전부터 지진 전조 증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몇 해 전에는 요코하마 지역 쪽에서 그 고무 타는 냄새가 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게 도쿄 지역까지 이 냄새가 난다라는 이야기까지 와서 소방서에 이 냄새가 난다라는 신고가 정말 다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무슨 화재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러한 냄새가 났단 말이죠. 근데 전문가가 하는 얘기로는 지각이 움직이면서 이 마찰에 의해서 이러한 냄새가 날 수도 있다. 이게 지진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량의 물고기들이 폐사해서 해안으로 밀려 들어온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해안 안에서 어떠한 지진 활동에 의해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해서 들어오는 거다. 뭐 이것도 하나의 지진 전조 증상일 수도 있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일본 사회 전반적으로 좀 불안감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2024년 같은 경우는 시작과 동시에 노토반도 대지진이 벌어졌습니다. 이 지진이 어느 정도의 그 규모였냐 하면은 그 일본 바다가 융기해서 일본의 토지 면적이 더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때 그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던 전함들이 밖으로 육지로 떠오르는 그러한 일까지 있었고, 굉장히 크게 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또 좀 일본 사회에서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전문가들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진 전조 증상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뭐 몇십 년 주기로 뭐 몇백 년 주기로 지진이 온다 그러는데 지금 그때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좀 그러한 부분에 신뢰가 더 쌓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뭐 일본 사회에서는 이러한 믿음이 점점 더 쌓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러한 지진에 대한 그 보도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보도도 늘어나고, 그리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지진에 대한 이야기도 점점 더 구체화되고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진이 일어나면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는 일본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본 기사 중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본 내용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가장 우려하고 있는 그 재난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 그리고 수도지카 지진, 그리고 후지산 분화, 세 개가 있는데 아무래도 난카이 트로프 지진이 가장 큰 피해를 입힐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지카 지진은 아무래도 그 도쿄 지역에서 일어나는 지진이다 보니까 만약에 도쿄 지역에서 대지진이 벌어진다? 그렇게 되면은 도쿄라는 도시 기능이 마비가 되겠죠. 그런데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그 수도에 정치, 경제, 문화가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쿄에서 대지진이 벌어진다라는 거는 도쿄만이 아니라 일본 전체의 기능이 마비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직화 지진은 굉장히 타격이 큰 거죠. 전문가들은 이 난카이 트로프 지진과 수도직화 지진이 동시에 올 가능성도 매우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카이 트로프 지진하고 수도직화 지진이 왔을 경우에는 그 지진의 영향으로 후지산까지 분화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난카이 트로프 지진, 그리고 수도직화 지진, 그리고 후지산 분화, 이 세 개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연재해까지 더해서 뭐 태풍까지 온다거나 하게 되면은 진짜 최악 중에 최악이다. 이러한 경우도 발생할 확률이 매우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난카이 트로프 지진하고 수도직화 지진이 동시에 터졌을 때는 정말 큰 피해가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 이후에 대해서 과연 일본은 어떻게 될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뭐 난카이 트로프하고 수도직화 지진이 터지게 된다면 일본 전역은 뭐 초토화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뭐 2차 대전 때 입었던 그 피해 이상으로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이후에 이제 복구 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복구 작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일본 정부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예전에 2차 대전 당시에 일본 정부가 예금 봉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 은행에 있는 그 예금들을 봉쇄를 해서 이제 돈을 찾지도 못하고 넣지도 못하고, 그 돈을 이제 쉽게 말한다면은 국민들이 은행에 넣은 돈을 일본 정부가 꿀꺽한 거죠. 뭐 적게는 뭐 한 30%에서 90%까지 뭐 국가가 이거를 가져간 건데, 뭐 전 재산을 다 그 부었다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사라져버린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할 수도 있다. 대지진 복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데 피해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예금 봉쇄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거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 다음에는 미국과 중국에게 손을 내밀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도움을 주긴 주지만 적극적으로 일본에게 대규모의 자금을 주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된다면 남아있는 건 중국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일본 전 지역이 이제 초토화되다 보니까 일본 땅값이 굉장히 크게 내려갈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중국의 대규모 자금이 일본에 들어와서 일본의 땅을 사들이게 될 거다. 그렇게 된다면은 일본 안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질 거다.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일본은 중국의 경제 식민지가 되고 말 거다라는 시나리오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때문에 정말 나라 전체의 경제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나라의 경제가 완전히 폭망을 해버린다거나, 그래서 1대1로의 부작용이 정말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그러한 식으로 일본 대지진 이후에 중국의 1대1로 형식의 어떠한 그러한 일본의 땅 사들이기, 뭐 일본에 대한 중국 자본의 그 침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뭐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뭐 한국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긴 하겠죠.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 터졌을 때 한반도의 위치가 뭐 몇 센치 움직였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큰 지진이 오게 된다? 그러면은 한반도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최근에 한반도에서도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동일본 대지진 이후로 그 영향으로 한반도에도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분명히 한반도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근데 후지산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후지산이 분화하게 된다면은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기 때문에 한반도 쪽으로는 화산재가 오지 않을 거다.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불안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 베트남 전쟁 때 이제
베트남으로 향하던 미군의 항공모함이 이제 일본에 들렸다가 가다가 그 안에 이제 그 수소폭탄인가요?를 싣고 있다가 그 싣고 있던 비행기가 바다로 빠져버렸다. 뭐 이것을 일본과 미국이 숨기고 있었던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지진이 일어나게 된다면 수소폭탄이 폭발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은 정말 큰 대재앙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모르는 거죠. 그게 뭐 수소폭탄이 진짜 뭐 어떻게 어디에 떨어져 있는지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날지 뭐 그 부분은 알 수가 없는 건데 아무래도 일본인들은 불안하다 보니까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과는 반대로 반대의 의견들도 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정말 커다란 에너지가 폭발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남아있는 에너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큰 지진이 오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일본인들이 불안한 마음에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본다면은 지진에 대한 불안이 크다 보니까 큰 지진이 왔기 때문에 에너지가 다 소진됐다라고 믿고 싶은 어떤 행복회로 뭐 그러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 전문가들은 그와 반대라고 이야기합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터졌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더 큰 지진에 영향을 줘서 이제 다른 지진층에도 이제 영향을 줘서 큰 지진이 올 수 있다. 그 확률이 더 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안에서는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죠. 불안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행복회로 돌리면서 안전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그 영향이 있죠. 대표적으로 고질라 같은 경우는 어느 순간 갑자기 괴물이 나타나서 도시를 파괴하고 이거는 뭐 자연재해하고 관련이 굉장히 크게 깊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것들이 일본 작품들에 굉장히 많이 녹아 있습니다. 뭐 또 다른 예를 든다면은 예전에 이제 일본이 경제 부흥을 하면서 그 원자력 발전소를 막 짓기 시작했을 때는 이제 아톰이라는 또 애니메이션 만화가 또 나와서 이제 그 원자력에 대한 그 힘, 우리 그 원자력이 우리 생활에 어떻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 긍정적인 어떠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고 좀 이러한 부분에서 좀 활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는 그와 관련된 또 작품들이 또 많이 나왔잖아요. 뭐 영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게 뭐 일본 침몰이라던가 뭐 그러한 부분들 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 일본의 과거사를 보면은 또 그 부분도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본의 2차 대전. 일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이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폭의 피해자야. 또 한국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과하고 뭐 다 우리가 할 거 다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말아라 라면서 오히려 한국을 가해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괴롭히고 있는 가해자. 그러니까 자신들은 뭐 피해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그 작품들이 일본에 나왔는데 그게 이제 일본의 군국주의 그리고 일본의 그 범죄 태평양 정쟁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긍정적으로 포장하는 자신들은 잘못이 없고 피해자라는 피해자 코스프레 그러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일본에서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작년인가쯤에 일본에서 박스 오피스 1위를 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가 이제 현대에 살고 있는 여고생이 과거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 중인 일본으로 돌아가서 카미카제 특공대원과 사랑에 빠진다는 영화가 박스 오피스 1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카미카제 덕분에 지금의 일본이 있었다. 뭐 그러한 대사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지금의 일본이 있었다. 그렇게 이제 미화하는 카미카제를 미화하는 그러한 영화예요. 이게 박스 오피스 1위를 하면서 굉장히 큰 영향을 줬거든요. 젊은이들에게. 얼마 전에 있었던 그 프랑스 올림픽에서 탁구 선수가 그 예전에 카미카제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 그분들이 없었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탁구를 칠 수 없었을 거다. 그래서 그분들이 있는 그 박물관에 찾아가고 싶다. 뭐 이러한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고, 그 이후로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카미카제 박물관이 있는데 그곳을 찾아가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러한 콘텐츠들이 좀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은 좋겠는데, 좀 일본 같은 경우는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콘텐츠로 만들어지게 되면은 일본에서는 이거는 뭐 그냥 불안의 어떤 해소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흐름들은 제가 볼 때는 뭐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 제가 있으면서 지진을 경험한 적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집에서 누워 있는데 갑자기 흔들리는 거예요, 집이. 그러면은 불안이 굉장합니다, 진짜. 공포감이 굉장합니다. 집이 당장 무너질 것 같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머릿속에서 생각이 들죠. 내가 지금 이렇게 방바닥에 누워 있어야 되나? 아니면 지금 당장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작은 지진들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인들은 항상 지진에 대한 공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은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는 난카이 트로프 지진, 가장 크게 올 거라고 얘기하는 난카이 트로프 지진이 한 80년에서 100년 주기로 온다고 그러는데, 이 난카이 트로프 지진이 마지막으로 왔던 게 1944년, 8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 때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올 때가 됐는데 언제 올까라고 어떻게 보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불안에 떨면서. 그러니까 이런 불안은 계속되는 거죠. 게다가 여기서 일본 정부까지 굉장히 좀 일본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난카이 트로프 지진이 30년 내에 발생할 확률이 일본 정부는 70에서 80% 정도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는데, 최근에 이걸 수정했습니다.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이 30년 이내로 올 가능성은 80%다라고 상향 조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일본의 전문가들, 그리고 일본 정부까지 이 지진 발생 확률을 점점 높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그 불안의 정도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또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일본에서 지진이 터졌다.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도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거는 동일본 대지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터졌을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민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일본에서 그 원전이 폭발했을 때, 폭발하자마자 한국에서 이제 비상시에 사용할 붕소를 전량 일본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 붕소라는 게 핵분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라는 것은 한국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정말 우리가 대처하지 못할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 걸 감안을 하고 일본에게 붕소를 다 지원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뭐 에너지 부분, 뭐 기름이 없으니까 뭐 원유를 뭐 그대로 지원을 해주고, 공짜로. 그리고 정말 많은 물품들을 일본에 지원을 해주고, 심지어는 그 전 국민이 모금 활동까지 했었잖아요. 막 방송에서 막 모금 활동 막 하고, 막 유명 연예인들, 한류 연예인들을 뭐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금 활동 막 활동하고, 그래서 정말 많은 모금이 모였습니다, 돈이. 그래서 일본에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일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본 언론에서 한국에 대한 보도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뭐 우리가 정말 많은 돈을 지원을 해줬는데, 일본에서 나온 말은 그 일본 언론에서 그 순위를 매겼어요. 정말 재미있게도. 돈 그 지원 받은 건데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 되는 건데, 어느 나라가 더 많은 돈을 냈는지 그걸 순위를 매겨서 1위 누구, 2위 누구 순위를 매겼어요. 근데 그 순위 안에 한국은 없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일화죠. 그래서 정말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좀 분노하는 일이 있었는데, 좀 이런 거 보면은 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품을 지원해 줬는데 일본에서 처음에 거절을 또 하기도 했거든요. 그 이유가 매뉴얼이 없다. 이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이런 걸 받았을 때 어떻게 요거를 이제 그 나눠줘야 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 없다. 그래서 우린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주고 싶으면 직접 가서 전해줘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단체들이 다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그걸 나눠주기도 했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노다로 같은 경우는 전에 그 한반도 유사시, 그러니까 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량의 난민이 일본으로 밀려올 것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난민들을 받아들일지 아니면은 자위대를 출동시켜서 사살해야 할지 생각해야 한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 다른 나라 국민을 자위대를 출동을 시켜가지고 사살을 한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참 일본에서 이러한 대지진이 벌어졌을 때, 또 이러한 참사가 벌어졌을 때 우리는 이번에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서 벌어지는 일들 보면은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있었잖아요. 뭐 샌드위치, 맛있게 보이는 샌드위치를 딱 열어봤는데 그 보이는 부분에만 그냥 살짝 재료를 넣는다거나 뭐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일본에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시락이 푸짐해서 딱 열어봤는데 이제 안이 볼록하게 나와 있어서 이제 밥을 살짝 핀 정도로만 그냥 그렇게 포장을 한다거나, 심지어는 맥도날드의 감자튀김인데 양이 많아 보이는데 보니까 이제 포장지 뒷면에 이제 감자튀김을 인쇄해서 많아 보이게끔 뭐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한다거나, 또 그리고 일본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게 스텔스 인상이라고 하죠. 가격은 그대로인데 양은 굉장히 많이 줄여서 그렇게 판매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일본에서도 불만이 많아요. 아무래도 눈에 굉장히 크게 띄는 거고 일상생활에서 금방금방 바로바로 피부로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야, 일본이 이 정도가 됐냐? 일본도 이제 개발도상국이다, 뭐 동남아 수준이 됐다, 뭐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뭐 그런 식으로 스텔스 인상, 뭐 꼼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일본에서도 논란입니다. 비축미를 푸는데 쌀이 부족하니까 이제 정부에서, 한국어로 말한다면 정부미죠. 정부에서 이제 쌀을 푸는데 일본 농협에서 이 쌀을 비축미 표시하지 말고 쌀을 판매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아니 이거 비축미를 왜 비축미라고 하지 않고 그냥 일반 쌀하고 같이 유통을 하냐,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나오는 말은 비축미라고 표시를 하게 되면은 이게 아무래도 가격이 저렴해지겠죠. 사람들이 저렴한 비축미를 사지 비싼 그냥 일반적인 쌀은 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일본 쌀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1kg에 거의 10,000원 돈. 그래서 한 10kg짜리 쌀을 사려면은 거의 10만 원 가까이 줘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축미를 많이 사겠죠. 근데 비축미 표시를 하지 않게 되면 이 비축미를 일반 쌀처럼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싼 돈 받고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나오는 말은 이 쌀 가격을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쌀값이 오른 상태,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떨어뜨리고 싶지 않아서 이걸 감추고 싶어 하는 거다, 그러한 꼼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축미라는 말이 나왔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든 생각이 과연 이 비축미라는 게 어디 산 쌀일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열심히 좀 찾아봤습니다. 검색을 좀 해봤는데 그 기사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비축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후쿠시마산 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축미에서 후쿠시마산 쌀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거죠. 일본 전국에서 쌀을 다 모아서 비축미로 이제 모아놨는데 후쿠시마산 쌀이 가장 많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풀리게 된다면은 일본 국민들은 뭐 알게 모르게 후쿠시마산 쌀을 그대로 먹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일본에서 크게 논란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비축미에 후쿠시마산 쌀이 들어 있습니다 라고 홍보도 하지 않겠고, 그리고 일본 국민들은 후쿠시마산이라고 쓰여 있으면은 그래도 신경을 쓰긴 써요.
아무래도 좀 찝찝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경 쓰고 사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후쿠시마를 응원해야 된다라면서 후쿠시마산을 일부러 사는 사람들도 이제 일부 존재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후쿠시마 그 식품을 구분해서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 피로도가 정말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인들의 생활을 보면은 그냥 포기한 상태예요. 이게 후쿠시마산인지 뭐 어디 산인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먹습니다. 이걸 대놓고 후쿠시마라고만 쓰여 있지 않다면은 신경 쓰지 않고 먹는 그러한 분위기 때문에 이 비축미에 후쿠시마산 쌀이 가장 많이 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풀리면은 일본 국민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먹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이거는 일본 그 보도 나온 거를 본다면은 예전에 일본이 이제 1960년대 고도 경제 성장을 하면서 이제 농업 기술이 발달되면서 쌀 생산량이 정말 크게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쌀이 너무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남아 돌아서 이걸 가축의 사료로 사용하고 뭐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 쌀값이 폭락하고 그리고 농민들이 뭐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쌀 수급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일본 농가에 어느 정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쌀 생산량을 조정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일본 농가들은 안정적 수입을 취하면서 이제 쌀을 생산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2018년도쯤에 이 제도가 사라졌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의 그 쌀 수입 압박이 뭐 있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 사라지고 그대로 이제 외국의 쌀도 이제 수입하고 뭐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일본 쌀값이 굉장히 또 크게 떨어지고 또 뭐 수급도 떨어지고 뭐 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아무래도 이 쌀값을 더 크게 올리기 위해서 일본 농협과 정부가 뭐 이러한 일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부러 유통 구조 부분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이러한 일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쌀 문제가 작년 여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일본 정부에서는 가을에 햅쌀이 나오면은 문제가 해결됩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가을이 돼서 햅쌀이 나왔는데도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쌀값은 계속 오르고 쌀 부족 현상은 지속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러한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볼 때는 반대인 것 같은데요. 일본에서 농촌 지역에서 그쪽 종사하는 분들이 일본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정말 소수의 인원인데 그 소수의 표를 위해서 이러한 일까지 벌인다? 지금 일본 국민 전체가 다 쌀 부족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잖아요. 정말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표보다는 아무래도 뒤쪽에 일본 농협과 일본 정치권의 어떠한 그 결탁이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뒤쪽 일본어로 말하면 우라라고 하죠. 그쪽에서 어떠한 그 검은 거래 뭐 이런 쪽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정부가 관련되어 있는 거고 뭐 그 농협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 이게 그러한 어떠한 카르텔, 어떠한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지금 이러한 일을 벌이고 있다라면은 뭐 바꾸기 힘들겠죠.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정말 큰 정치적 스캔들이 벌어져도 일본인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뭐 조용히 그냥 지나가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뭐 예를 들어 본다면은 가까운 예를 들면은 도쿄올림픽 시작부터가 비리였습니다. 돈 주고 산 올림픽이잖아요. 그리고 올림픽 진행되는 동안 정말 갖가지 비리들이 빵빵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었고 그리고 그 비리에 대해서 목소리 내는 일본 국민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늘나라로 간 전 아베 총리 보더라도 그 개인적인 비리가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뭐 학원 스캔들, 뭐 카케, 뭐 사쿠라, 뭐 이러한 문제도 있었고 통일교 문제 자민당에서 그리고 자민당 정치자금 파티 정말 큰 정치 스캔들 이슈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빵빵 터졌는데도 일본 국민들 목소리 내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 책임지고 그 뭐 처벌을 받거나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일본 언론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보도만 될 뿐이지
조용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이러한 쌀값 부분에 있어서도 쌀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관련되고 뭐 이러한 것들이 그런 카르텔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 그렇게 된다면은 일본 국민들은 뭐 큰 목소리 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뭐 밥을 못 먹어서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가지 않는 이상은 뭐 그대로 가겠죠. 조용히 흘러가겠죠. 인터넷상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뭐 이걸 가지고 뭐 밖으로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뭐 그러한 사람은 뭐 없으니까. 게다가 또 이게 또 지속이 되면은 아무래도 일본 정부에서 뭐 쌀을 수입하거나 하는 식으로 뭐 단기적으로 해결을 뭐 할 수도 있겠죠. 예전에 트럼프 1기 때 아베 전 총리가 옥수수를 대량으로 수입을 한다고 해가지고 좀 크게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는데 뭐 이번에는 트럼프 2기가 또 마침 출범을 했고 또 마침 또 일본에서는 쌀 부족이고 하다 보니까 뭐 이시바 정부가 미국에서 대량의 쌀을 수입하겠다라고 뭐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렇게 되면 또 일본 국민들의 불만은 또 잠잠해질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뭐 그 시나리오는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요. 네. 이 문제는 식량 주권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나라의 식량을 의지하지 않고 그 자국에서 식량을 생산해서 자국에서 소비를 하는 식량 주권 문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의 목숨과 관련되어 있는. 만약에 그 자국에서 식량을 생산하지 못한다면은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된다면은 식량 자체가 무기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뭐 외국에서 어떤 압력을 가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생명의 위협을 또 받을 수 있는 거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식량 주권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일본 정부가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일본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한국 사회도 잘 보고 좀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떤 대처들을 좀 잘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 집이 추운 이유는 지진 그리고 여름에 덥고 습기가 많기 때문에 집을 이렇게 짓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지진하고 더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요거는 좀 제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에서 히트쇼크로 사망하는 사람이 교통사고 사망자의 4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서 죽는 사람이 밖에서 죽는 사람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어 죽는 거죠. 이 히트쇼크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이제 왼쪽부터 보시면은 집안에서 이불을 덮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따뜻하게. 그런데 밤중에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는데 집 안이 너무 추우니까 화장실에서 벌벌 떨다가 쓰러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망하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반대 경우입니다. 집안에서 정말 벌벌 떨다가 욕탕에 뜨거운 물에 몸을 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뜨거운 물에 몸을 담가서 갑자기 혈관이 확장되면서 여기서 또 히트쇼크가 와서 사망하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도 죽고 저렇게 해도 죽고 집안이 춥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그림은 겨울철 세계 실내 평균 온도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보시면은 러시아가 가장 따뜻합니다. 러시아가 한 24도 정도 되고 나머지 국가들은 한 15도에서 20도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안 나와 있는데 한국은 뭐 러시아하고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겨울에 뭐 한국 사람들 실내에서 반팔 입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뭐 한국은 최소한 20도 이상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일본입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일본이 나와 있는데 평균 실내 온도가 10도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추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평균이 10도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추운 집도 있다는 거죠. 이 정도면은 창가에다가 물을 떠놓고 하룻밤 자고 나면은 얼음옵니다. 그 물이. 그 정도로 실내가 춥습니다. 그만큼 일본의 집이 단열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중국, 일본, 미국의 단열 기준을 나타낸 표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단열 기준 자체가 크게 낮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본 단열과 관련된 그 일본 기사를 하나 준비했는데 기사 내용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최고 성능의 단열 샤시조차 해외에서는 불법 취급. 게다가 일본 샤시 협회가 정한 창문 단열 성능 라벨링 제도에서는 2.33이 최고 등급인 별 4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본에서 최고 성능의 평가를 얻을 수 있는 단열 샤시가 다른 나라에서는 성능이 너무 낮아 사용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성능이 가장 좋다고 하는 샤시가 다른 나라에서는 기준 미달이라는 거죠. 그 정도로 일본의 그 단열에 대한 기준이 낮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주택 외피 평균 열관류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값이 작을수록 단열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한국은 0.54, 스페인 0.51, 미국 캘리포니아 0.42, 이탈리아 0.40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0.87로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한 2배 정도는 단열 성능이 떨어진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다른 그림 보시면은 요 국기 그림입니다. 기밀 성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의미하는 건데, 일반적인 선진국들은 이 기밀 성능에 대한 기준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물론 이 기밀 성능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보시면은 없습니다. 일본은 이것도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업자가 그냥 마음대로 지어도 되는 거예요. 바람이 들어오든 말든 그냥 마음대로 지어도 되는 겁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세계 각국의 단열 성능의 최저 기준을 나타낸 표입니다. 가장 밑에 일본이 있는데 나시, 단열 기준 없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자료들을 종합해서 본다면은 일본의 단열 기준은 뭐 거의 없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 집안에서 일본인들이 얼어 죽는 이유는 단열이 낮은 집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좀 제가 직접 찍은 영상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제가 직접 찍은 영상이고, 일본에서 가장 보편적인 주거 형태인 아파트라는 건물입니다. 이 아파트는 지어진 지 한 10년 정도 된 아파트입니다. 보시면은 이 벽을 한번 제가 두드려 볼게요. 이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통통 하면서 속이 빈 그러한 소리가 납니다. 벽이 무슨 콘크리트, 뭐 타일 뭐 이런 게 아니라 플라스틱 같은 재질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속이 텅 비어 있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집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의 창문 밑에 벽을 제가 한번 두드려 볼게요. 역시 통통 하면서 안이 텅 비어 있는 듯한 그러한 소리가 납니다. 여기 창문을 또 보시면은 옛날에 우리가 한 80년대 90년대 사용했던 알루미늄 샤시 있잖아요. 그런 수준의 샤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나마 나은 게, 이 집은 이중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창문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집은 그나마 나은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창문에서 바람이 진짜 많이 들어옵니다. 겨울이 되면은 그 쳐놓은 커튼이 흔들릴 정도로 바람이 좀 들어오는 굉장히 추운 그러한 샷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일본 지인 중에 그 건축 설계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한테 제가 직접적으로 여쭤봤어요. 일본 집 왜 이렇게 좀 허술하냐, 왜 이렇게 춥냐라고 했더니 단 한마디로 돌아왔습니다. 건축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집을 짓는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돈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단열 기준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그 낮은 단열 기준에 맞춰서 낮은 비용으로 집을 짓다 보니까 이렇게 추운 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지진 때문에 이렇게 짓는 거다, 여름에 더워서 그리고 습기가 많아서 이렇게 집을 짓는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뭐 샷이 우리나라에서 쓰는 것처럼 좋은 샷이 쓴다고 해서 지진에 취약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단열재 벽에다가 좀 넣는다고 해서 지진 난다고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뭐 지금 방금 보신 집이 홋카이도입니다. 그러니까 오키나와부터 시작해서 홋카이도까지 전부 다 똑같이 이렇게 허술하게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더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단열을 잘 하면은 여름에 더 시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을 짓다 보면은
곰팡이가 많이 씁니다. 아까 창문을 보시면은 거뭇거뭇한 게 좀 있었는데 그게 다 곰팡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을 지으면은 그 결로 현상이 또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창문에서 이렇게 결로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 습기가 벽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이게 다 나무로 지어진 집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벽이 굉장히 취약하게 됩니다. 약해져요. 이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지진에 굉장히 취약한 집이 만들어지는 거죠. 오히려 지진에 튼튼한 집이 아니라 지진에 약한 집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단열 기준이라는 게 일본 정부에서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일본 정치권에서 이 부분을 다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은 이렇게 지어라 라고 딱 기준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기준을 만들어 놓지 않고 너무 낮은 기준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건축업자들이 이제 요 기준에 맞춰서 돈을 적게 들여서 집을 짓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결론적으로는 정치의 문제입니다. 일본 자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이 단열 기준을 높여야 돼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집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이거는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은 뭐 뒤쪽에서 일본 건축 업계와 어떠한 뭐 좀 결탁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좀 허술하게 집을 짓고 있는 것이 일본의 현실입니다. 예,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정치적인 문제죠. 일본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일본 정치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해결할 의지가 뭐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 뭐 일본으로 료칸 여행을 갔던 한국인이 사망한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은 좀 일본 여행을 하신다면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젊은 사람들은 뭐 크게 상관이 없는데,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료칸 같은 경우는 나무로 지어졌고 좀 오래된 건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춥습니다. 이 다다미 방으로 만들어진 나무 건축물, 오래된 일본 집이 생각보다 굉장히 춥습니다. 겨울에 가면은. 그래서 이러한 데는 아무래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좀 가신다면은 뭐 호텔을 가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 호텔도 일본 호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추워요. 호텔도 벽도 얇고, 그래서 옆방에서 뭐 하는지, 뭐 전화하는 소리, 뭐 TV 소리 이런 것도 막 다 들릴 정도로 좀 그 정도이기 때문에 호텔도 좀 신축으로 지어진 호텔에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일본 여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일본을 떠나는 외국인이 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일본 취업을 하는 외국인이 다른 나라, 특히 한국이나 뭐 다른 나라를 선택한다, 뭐 그러한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엔저 현상 때문에 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외국인이 일본에서 집 구하기 힘든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동남아시아나 서남아시아나 좀 이렇게 좀 생김새가 다른 사람들은 일본에서 집 구하는 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그 보증인을 좀 서야 되는데, 보증인 구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그 보증회사라는 게 또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보증회사를 이용을 하려면은 굉장히 비싼 비용을 주고 그 보증회사를 끼고 이제 집을 또 빌려야 되고, 또 돈이 더 많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시민단체가 생겨났습니다. 외국인들이 일본에서 집을 쉽게 구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시민단체가 등장을 할 정도예요. 이 시민단체가 보증을 서주기도 하고, 그리고 집을 얻기 쉽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한 시민단체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일본의 외국인 혐오가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외국인 차별, 이러한 부분들. 좀 집주인들이 외국인을 좀 받기를 꺼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집을 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좀 그러한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본에서 알고 지내는 지인 중에 이건 역사 문제로 좀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분의 부모님이 이제 2차 대전 때, 일본이 2차 대전이 아니죠. 1차 대전? 그쯤에 러일 전쟁으로 인해서 일본이 그 사할린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 당시에 일본이 일본인들을 강제로 사할린으로 이주시키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사할린에서 이제 태어나게 된 거죠. 부모님이 그쪽에 살면서. 그래서 사할린에서 태어나서 이제 일본어도 잘 못하고 이제 러시아어로 이제 러시아 사람처럼 살다가 그게 조선학교에 들어가서 조선말을 배웠어요. 이제 굉장히 많은 조선인들도 그쪽에 살았는데 이제 일본 정부가 이제 조선인들도 그쪽에 보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복잡한 그런 인생을 지내셨던 분이에요. 이제 일본어는 못하고 러시아어와 한국어를 할 줄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러시아에 살다가 이제 일본에 들어오게 됐거든요. 이제 좀 연세도 좀 드시고 해서 이제 일본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다. 우리 부모님이 일본인인데 이제 나도 일본인이기 때문에 일본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 해서 일본에서 살기 위해서 좀 신청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좀 어려워져서 좀 뭐 소송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몇 년 동안 싸움을 한 끝에 일본 시민권을 얻어서 지금 홋카이도에 살고 계십니다. 제가 그분과 좀 가깝게 지내고 있는데 그분은 아무래도 한국어를 잘하니까 한국어로 대화를 하거든요. 그분 말씀이 일본 집은 너무 추워서 못 살겠다. 러시아는 땀 흘리면서 산다. 한겨울에. 우리 반팔 입고 산다. 러시아에서는. 근데 일본 오니까 겨울에 너무 추워서 살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외국인들 말을 들어봐도 좀 일본 겨울은 집안이 너무 춥다. 이러한 얘기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일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겨울에 춥게 지내는 건 당연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추우니까 추운 게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그 추운 집에서 살면서도 이게 당연한 거니까 뭐 별다른 불만 없이 그냥 그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든다면은 일본 유치원 같은 경우에 한겨울에 아이들 반바지 입히고 그렇게 유치원 등교시키고 하는 그러한 유치원들이 있잖아요. 얘는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언론에서 이러한 일본 유치원들을 굉장히 집중 조명하면서 굉장히 좋게 포장을 하면서 방송을 했던 그러한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결코 아이들에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아이들 면역력에도 안 좋고 건강에 안 좋은 그러한 행위인데 일본에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가 정신력을 길러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궁극주의의 잔재죠. 그러한 궁극주의의 잔재가 일본 사회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정신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집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게 정신력으로 겨울에 추운 건 당연한 거다. 정신력으로 견딜 수 있는 거다. 이거 왜 불만을 하느냐. 또 게다가 일본인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불만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집이 엉망으로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런 추운 집에서 살면서 얼어 죽어 가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일본 경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는 술 문제가 아니라 일본 경제 문제예요. 아무래도 그 추하이가 좀 인기를 끌고 거기서 이제 스트롱이라는 게 붙어서 굉장히 좀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이 나오고 그리고 이게 인기를 끌다 보니까 뭐 사회적으로 좀 알코올 중독 현상 뭐 이러한 현상까지 벌어지고 하다 보니까 좀 요즘에 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증류수를 이용해서 만든 술이 주세가 저렴합니다. 특히 10도 미만으로 만들게 되면은 정말 최저 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최대한 이용한 게 추하이 스트롱이 이 술입니다. 예전에 이제 그 추하이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술을 잘 못 마시는 그러한 여성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나온 술이거든요. 게다가 무슨 과일 맛 같은 거 집어넣어서 뭐 한국에서도 꽤 유행을 했었죠. 그 이름이 뭐였죠? 호로노인가? 그 술이 굉장히 크게 인기를 끌기도 했었는데 뭐 3도 정도 굉장히 낮은 도수예요. 그래서 가볍게 마시고 맛있게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칵테일 형식의 그러한 술입니다. 추하이는 그러니까 소주를 일본어로 발음하면 소추라고 발음을 하고 여기서 하이보를 그 합쳐서 탄생한 그 말이 그 추하이입니다. 근데 이 추하이가 굉장히 좀 인기를 끌다 보니까 일본 주류 업체에서 이거를 이제 최저 세율 안에서 좀 도수를 높여보자 해서 이걸 9도까지 높였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 일본에서 정말 깜짝 놀란 게 마트하고 그 편의점에 갔는데 그냥 그 추하이 종류의 술에
무슨 검정색 아니면 빨간색 막 이런 걸로 굉장히 강렬한 디자인으로 스트롱 뭐 이렇게 막 붙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도수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먹어봤는데 한 캔 마시면 진짜 제가 술을 잘 못하거든요. 마탱이 갑니다, 진짜. 이게 그 맥주보다도 도수가 더 높으니까 이거 한 캔을 마시면은 진짜 이거 큰일 납니다. 근데 이게 또 이게 좀 달달하니 또 과일 맛도 나고 하니까 마시기가 편하잖아요. 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마시면서 취하게 되고 또 더 마시게 되고 이러니까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매일같이 이걸 가벼운 마음으로 마시다 보니까 사실은 도수가 굉장히 센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코올 중독, 뭐 알코올 의존성 뭐 이렇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추하이가 인기가 굉장히 일본에서 좋거든요. 그래서 추하이 코너가 있어요. 마트에 가면은 마트나 뭐 편의점에 가면은 이제 마트에 가면은 그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쫙 그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이게 인기가 끌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순간에 스트롱이라고 이게 붙어서 또 나오기 시작하고 그 코너가 굉장히 커요. 굉장히 많은 종류의 술들이 쫙 나열되어 있으니까 이게 아무래도 수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파는 거죠. 인기가 좋으니까. 이게 추아이 자체가 이제 마케팅의 타겟층 자체가 아무래도 젊은 여성들을 타겟으로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그렇죠.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과일 향을 첨가하고 그리고 달달한 맛을 넣고 해서 탄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칵테일 같은 그러한 술로 만들어졌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도수가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스트롱이 붙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이게 굉장히 가격이 저렴합니다. 한 200엔이 안 될 거예요. 100 몇십 엔 정도, 굉장히 1000 몇백 원 정도면 마실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싼 값에 마실 수가 있다 보니까 좀 요즘 일본 젊은 층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 보니까 저렴한 술을 찾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렴하게 마실 수 있는 그리고 저렴하고 또 빨리 취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스트롱이 붙는 그러한 술들을 찾게 되는 거죠. 이것도 일본 경제하고 가장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후생 노동성이 좀 뭔가를 발표를 했죠.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알코올 도수하고 잔이 아니라 술에 포함된 순 알코올 양으로 건강 위험 정도를 나타낸 음주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일본의 그 주류 업체들도 좀 이러한 부분에서 좀 자각이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일본 정부에서 좀 이러한 규제 같은 것들이 나서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또 좀 그 위기 의식감도 있어서인지 좀 이런 것들을 좀 단종시키고 있습니다. 스트롱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추세고 그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근데 이 추세는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이게 마시는 이유가 싸니까 마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은 계속 저렴한 술을 찾게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맥주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일본 맥주 뭐 맛있다고 유명하잖아요. 한국에서도 뭐 인기가 꽤 많이 높고 그런데 일본에서 어느 순간 맥주의 그 판매하는 그 코너에서 맥주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신 늘어난 게 일본에서는 제3의 맥주라고 불리는 핫포슈라고 있는데 그게 밀맥에다가 그 메가를 넣지 않은 굉장히 좀 심심한 맥주 맛이 나는 그러한 거죠. 한국에서는 요것도 맥주라는 이름으로 파는데 일본에서는 요게 맥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냥 핫보슈라고 해서 판매를 하는데 이게 맥주 맛이 나다 보니까 지금은 마트 같은 데 가보면은 맥주 코너가 있잖아요. 이게 점점 맥주의 양이 점점 줄어들고 이 핫포슈의 양이 지금은 훨씬 더 많습니다. 몇 배나 더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핫포슈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 캔으로 좀 큰 게 한 500ml 되나요? 그게 맥주가? 예, 그게 일본에서 한 300엔 정도 되는데 핫포슈는 한 이것도 한 100 몇십 엔, 한 1000 몇백 원 정도면은 2배 이상 정도 싸니까 다들 이 핫포슈를 마시는 거죠. 언젠가 한번 제 지인이 핫포슈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마시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짜 맛이 없거든요. 맥주하고 비교해 보면 메가도 안 들어있고 하다 보니까 그 맥주의 그 향이나 깊은 맛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이 맛대가리도 없는 걸 왜 마시냐라고 했는데 싸니까 마신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합보슈가 이만큼 늘어나게 된 이유도 경제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맥주는 비싸니까. 근데 그것보다 반 이하의 가격으로 마실 수 있는 게 합보슈니까. 그래도 맥주의 맛은 나니까, 기분을 낼 수 있으니까 다들 합보슈를 마시게 되니까 이만큼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QI 같은 경우도 이거를 뭐 스트롱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뭐 합포슈라던가 다른 쪽으로 더 저렴한 좀 질이 낮은 그러한 술을 사람들이 찾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수요가 쏠리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것도 뭐 경제적인 측면이 가능하겠죠. 뭐 삶이 힘들다 보니까 그리고 뭐 주머니 사정이 여유치가 않으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뭐 내용이 그대로 여기에 방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없다 보니까 뭐 추아이를 마시고 그리고 좀 더 빨리 취하고 싶으니까 스트롱이 붙는 그거를 또 마시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계속해서 뭐 알코올을 더 찾게 되는 거고 뭐 이러한 게 뭐 반복되고 사회 문제가 되고 뭐 그렇게 계속 진행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젊은이들이 아마 많이 마실 거고 그리고 좀 그 여유치 않은 가게가 여유치 않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마시겠죠. 일본 전문의들 같은 경우는 그 술집에서 술을 마시려면 굉장히 비쌉니다. 뭐 자릿세도 내야 되고 또 안주값도 비싸고 또 술값 자체도 비싸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일본에서 벌어지는 일이 거리에서 길에서 술을 마시는 게 일본에서 굉장히 흔하게 크게 번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저렴한 술, 싼 술을 좀 많이 마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타겟층이 젊은이들이 되겠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좀 많이 마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이거는 뭐 일본의 경제 사정과 한국의 경제 사정은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다르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버블 경제 이후로 지속해서 경제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하락하고 일본인들의 임금은 변함이 없고 그런데 물가는 오르고 그리고 일본인들이 또 내야 되는 세금이나 그런 것들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예전 90년대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일본인들이 그 내야 되는 어떤 그 세금의 비중은 2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수입은 그대로고 그만큼 일본인들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뭐 경제 성장을 계속하고 있고 뭐 하다 보니까 뭐 젊은이들 뭐 형편 어렵다고 하더라도 일본처럼 사회 전반에 어떤 패배 의식이 짙게 깔려 있고 그리고 뭐 경제적인 상황이 그렇게까지 막 어려워지는 그러한 상황으로 좀 마음의 여유가 없어질 정도로 막 내려가고 그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여권 보유율이 17%밖에 안 됩니다. 2024년 일본 정부가 발표한 여권 보유율은 17%, 정말 극소수의 사람만 여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라는 거는 해외여행을 가는 일본인이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해외여행도 안 가고 그리고 뭐 어떤 소비하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일본인들이 굉장히 아끼고 있는 거고 그만큼 일본인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한국은 뭐 그것과 비교했을 때 좀 다르잖아요. 해외여행도 뭐 자유롭게 가고 뭐 그런 부분에서 크게 뭐 힘들다, 어렵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일본 정도만큼은 아니다 보니까 뭐 일본만큼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정치를 잘해야지 경제가 좋아지고 경제가 좋아져야지 이런 스트롱이 또 사라지겠죠. 스트롱이라는 문구가 사라지겠죠. 일본 같은 경우는 자민당이 뭐 거의 70년 가까이 일당 독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뭐 입헌민주당이 뭐 한 3년 정도 뭐 집권을 했다고는 하지만 뭐 그 자민당이 일당 독재를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버블 이후로 이제 일본 경제가 하락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탄생한 게 아베 총리. 아베 총리가 벌인 게 아베노믹스잖아요.
그러니까 추락하는 일본 경제에 가속도를 붙게 한 게 아베노믹스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자민당 때문에 지금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정권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정권 교체가 일어나고 있지 않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비리가 벌어져도 일본 사회에서는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일본 국민들 아무런 목소리 내지 않고 그대로 자민당 똑같이 찍고 있고, 뭐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일본 사회는 뭐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바뀌어야지 이 스트롱이 사라지는데, 뭐 이런 부분에서는 뭐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로 제 채널에서 일본에 관한 내용을 올리고 있는데, 뭐 이런 댓글 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일본에서 뭐 벌어지는 일 우리가 알아서 뭐 하냐, 뭐 우리가 더 심하다, 뭐 이러한 분들이 계시는데, 일본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더 먼저 선진국이 돼서 앞으로 걸어 나간 그러한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본을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대상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정치적인 부분에서 세습 정치가 있습니다. 자민당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독재를 해오고 있는데, 자민당의 그 위로 올라가 보면은 전범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민당의 시작은. 그러니까 그 전범의 자식의 자식이 계속해서 그 자리를 물려받으면서 정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라는 거는 그 전범들의 사상이 계속 물려받아 오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일본과 한국과의 문제, 그러니까 강제동원, 뭐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뭐 일본의 역사 왜곡, 뭐 교과서 왜곡, 이러한 문제들이 그 전범들의 사상이 이어져 오면서 계속해서 바뀌지 않고 이어져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과 사이에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어떤 그 세습 정치 문제는 한국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일본 정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지 않는다면 예전에 벌어졌던 그러한 일이 다시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은 정말 뭐 독도는 다케시마다라고 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역사를 계속해서 수정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세워지는 소녀상을 철거하려고 하고 있고, 이 부분 우리가 관심 갖고 지켜보지 않는다면 일본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일본을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